그래서 이 강의는 그냥 저희가 뭐 커피를 정말 바리스타가 내리는 아주 고난도의 어떤 그 실습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이제 1시간 내에 커피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커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고 여기서 실습을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본인이 내린 거 한번 마셔보고 제가 간단한 팁 알려드리는 거를 가지고 또 뭐 댁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코로나 환경이 좀 나아지면 1강서부터 한 4강까지 핸드드립만 좀 집중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돼서 그것까지는 아마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좀 뭐 잦아드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저희가 조정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또 뭐 홈페이지 뉴스레터 이렇게 보시니까 그때 만약에 좀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좀 더 아주 좀 세밀한 1강서부터 한 4강, 5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드립서부터 뭐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커피가 신이 내려준 음료인가 악마의 음료인가 어떠세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 야 커피가 나한테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뭐 어떤 거? 신이 내려준 음료. 어떠세요? 악마의 음료. 악마의 음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도 있죠. 정말 이거는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또 그럴 수도 있고 커피가 나한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커피를 안 먹으면 내가 힘드니까. 커피라는 그 존재 자체가 차라리 커피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으면 모를까. 참고적으로 하루에 몇 잔 정도? 한 잔에서 두 잔. 한 잔에서 두 잔. 네. 두 잔 이상 마시면 어떻게 되세요? 좀 심장이. 심장이. 그렇죠. 어머니는 저는 두세 잔. 두세 잔. 근데 심장 뛰는 거는 전혀 수면은 어떠세요? 잠도 잘 자요. 그러시면 되게 유전자가 다른. 저는 커피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신. 그게 부러워. 어쨌든 뭐 커피는 신이 내려준 음료인가 악마의 음료인가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보통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커피는 이슬람 세계에서부터 커피를 커피처럼 마셨어요. 그 이전에는 에티오피아라는 국가 그 나라에서 커피의 원산인데 거기서 처음에 인간이 커피를 처음 마시긴 했지만 먹긴 했지만 마신 게 아니라 먹었어요. 커피를 갈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먹었다고. 먹는 행위였지. 이걸 뭐 끓여가지고 이렇게 음용하면서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커피를 커피처럼 마신 거는 이슬람 세계예요. 이슬람 세계는 이슬람이 왜 커피를 마시게 됐느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슬람의 카페, 커피 하우스의 그 풍경을 그린 이슬람 예전 세미라, 이슬람 세계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이 세미라의 이제 그림인데, 커피를 공부하신 분들은 늘상 얘기 듣는 게 뭐냐, 칼리의 전설, 오마르의 전설, 막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커피를 왜 인간이 어떻게 먹었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칼리의 전설, 이디오피아의 염소치기 소년이 염소를 키우다가 염소가 저기서 뭐 흥분해서 막 기분 좋아서 퍼쩍퍼쩍 뛰어서 가봤더니 뭔가 먹었던 열매가 있더라. 그걸 내가 먹었더니 괜찮네. 이걸 또 그 수도사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종교 지도자한테 갖다 바쳤더니만 종교 지도자가 먹고 야 이거는 너무 맛있다라고 해서 뭐 커피가 퍼졌다. 이런 전설들. 또 오마르의 전설은 이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그 이슬람 세계로 건너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죠. 예멘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있던 오마르라는 사람이 공주를 사랑했대요. 이게 전설입니다. 공주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왕이 공주를 사랑한 이 오마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
그래서 사막에서 헤매다가 뭔가 빨간 열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연하게 뭐 배고파서 먹었는데 기운이 북돋고 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전설들이 모두 다 이슬람 세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술이 금지된 세계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술이 금지죠. 뭐 돼지고기도 금지,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술의 대체품이 된 거예요. 술의 대체품이 되면서 카페인의 양리작용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카페인을 마시면 우리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업되고 각성이 우리가 각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업되는 현상, 그리고 아까 제가 수면 장애가 있는지 뭐 이런 정도로 제가 가볍게 질문을 했지만 커피를 마시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각성 효과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자, 그 시대에요. 14세기, 15세기 막 이럴 때 이제 이슬람 세계로 커피가 들어왔는데, 자, 커피를 먹고 이 커피가 처음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마셨겠죠? 왜냐면 귀한 거겠지, 아무래도. 지금처럼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아랫 사람들은 못 먹었죠? 먹고, 코란을 외우거나, 코란을 필사하거나, 무슨 종교 행위를 할 때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지도자다. 저분은 이틀 밤을 샜는데도 저렇게 그 신의 어떤 그런 가호를 받았는지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커피가 처음에는 사제로부터, 윗사람서부터 먹던 커피가 이제 점점 대중으로 퍼져요. 아, 저분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 커피를 마시네?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야, 역시 이거는 신이 내려준 음료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커피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커피 그러면 유럽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이슬람 지역에서 먼저 대중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카페들, 커피하우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슬람 세계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한 15세기 막 이때쯤 16세기 정도면 되더라도 이슬람에서는 이제 커피하우스가 아주 보편화될 정도로 군데군데 막 생기고 이랬던 커피가 이제 유럽으로 전달이 됩니다. 유럽에서도요, 처음에는 커피가 굉장히 신선한 걸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동양, 그때 이슬람 지역도 이제 동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오는 향신료들, 뭐 후추, 뭐 우리 잘 아시죠? 그런 역사적인 맥락. 커피가 왔어요. 커피를 마셨더니 뭔가 괜찮아? 이거 저쪽에서 왔는 아주 새로운 음료인데 괜찮아? 라고 했지만 사실 유럽에서는요. 유럽의 커피가 본격적으로 전달이 된 시대가 이제 15세기, 16세기예요. 16세기 정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피가 유럽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회는 유럽 세계에서는 커피 이전에 술이 만연된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16세기, 17세기, 한 17세기 정도에 영국의 성인이 하루에 마셨던 맥주의 양이,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몇 리터나 될까요? 몇 리터나 됐을까요? 하루에 영국의 성인이 맥주를 그냥 500cc로 얘기할까요? 500cc로 몇 잔이나 마셨을까요? 총량이. 4잔. 4잔? 그럼 2000cc? 예. 3000cc 이상. 예, 3리터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만큼 술에, 정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술에 쩔어 있던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식이 있죠. 뭐 술로 고기를 막 이렇게 막 삶고 막 이런, 제가 음식 이름을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 그런 음식이 있죠. 그리고 뭐 포도주, 와인에다가 음식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관습,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술이 만연해 있는데 커피가 술의 대체품이 돼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술 대신에 커피가 들어온 거니까 뭐 술의 폐해는 굉장히 많죠. 대신에 커피의 폐해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기에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언급을 할 만한 술의 부정적인 면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커피가 이제 술의 대체품이 이렇게 됩니다. 점점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을 하죠. 술이 만연했었던 데 이익을 봤던 사람들이 있겠죠. 양조업자들, 뭐 음식점들,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술에 굉장히 혜택을 받았던 사람인데 점점 커피가 대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술을 금지하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커피하우스, 아까 이슬람 지역에서 커피하우스를 얘기했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커피하우스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17세기, 18세기, 1700년대에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영국 런던, 지금의 런던하고 예전에 그 18세기 런던하고는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18세기 영국 런던에 카페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뭐 100개? 네, 18세기. 네, 18세기면 1700년대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중기 뭐 이런 시대예요. 이때 카페가 몇 개 정도가 됐을까요? 어림잡아서 50개, 100개. 예. 놀라지 마십시오. 2700개. 그럼 공부상에 적혀 있는 것. 실제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이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700개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 커피가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카페에 가서 계속 논의나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 대해서 계속 뭔가 계속 이제 경계를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말자라고 커피를 탄압하는 시대가 이제 막 16세기, 15세기 막 이때서부터 막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클레멘스 8세라는 교황한테 자, 교황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청원을 올릴 정도로. 근데 거꾸로 이거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클레멘스 8세라는 그 교황이 그래? 그럼 내가 커피를 한번 마셔보고 내가 판단을 할게. 그리고 마셨는데 이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커피에 세례를 줬다라는 이거는 뭐 약간의 이야기가 좀 가미가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에서부터 이제 커피가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유럽의 어떤 상징처럼 이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전통이 지금도 우리는 커피 그러면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이제 그때서부터 그리고 카페의 원형, 커피하우스의 원형이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살롱 문화 뭐 이런 거에 계속 침투를 하면서 이제 커피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커피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환영을 술 대신 커피가 되었을 때는 환영을 받았지만 탄압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커피의 색깔이 검정색이고 또 이슬람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이교도의 음료, 악마의 음료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던 시대도 사실은 유럽에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번 꼭지에서 말씀드리는 커피가 과연 신의 음료냐, 악마의 음료냐, 이거는 그냥 제가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논란이 됐고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한 꼭지로 이렇게 묶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커피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실습을 조금 드디어 사실은 이게 더 기대가 되죠. 질문하기 너무 재밌어요. 네, 아 그러세요? 예. 커피 저희가 이제 이런 꼭지를 이제 매주 이렇게 바꾸니까 뭐 나중에 또 중복해서 이렇게 들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또 등록하셔서 이렇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핸드드립을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핸드드립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내가 내린 건 맛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한번 그게 왜 그런지 그랬는지 정말 내가 내린 게 맛이 없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죠. 진짜로 내가 내린 게 맛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오늘 반전이 내가 내린 게 그 맛없는 커피는 아니구나라고도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핸드드립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제 커피를 내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침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뭐 한자로 제가 설명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커피를 침출시키는 거예요. 우려서 먹는 거예요. 우려서 먹는 거는 간단해요. 혹시 터키나 이슬람 지역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 성지순례 막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그쪽 지방에 여행을 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쪽은 전혀 못. 전혀. 예. 예. 한번 가보세요. 터키 한번 가보세요. 터키 여행을 가보시면 터키에 터키시 그 잉글리시 할 때 SH를 해서 터키시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터키시 커피라 그래서 그쪽에서 마시는 커피는 전통적으로 마셨던 커피는 간단해요. 이런 주전자나 이런 용기에 커피 가루를 넣고 물을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겠죠? 그냥 그거 마시는 거예요. 우려서 마시는 거예요. 또 저기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왼쪽에 프렌치 프레스라는 도구 아시죠? 저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다렸다가 우려서 눌러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지식이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식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용어 자체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냐면 가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압력을 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압력을 가한다라는 건 뭐냐면 침지법 아까 뭐 끓여서 먹는 거 이런 거는 굳이 압력이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그냥 뜨거운 물에서 자연적으로 우러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가압식이라는 거는 커피에 뭔가 뜨거운 물 같은 것을 강하게 넣어서 그 커피 안에 성분을 강하게 그냥 강제적으로 뽑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에 보면요. 메커니즘이 그래요. 커피가 있다? 뜨거운 물을 쏜다. 마찬가지로 캡슐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캡슐 커피 집어넣는다. 물을 위에서 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압식이에요. 그 다음에 저 우측에 보시면 모카포트라는 거 혹시 아시죠? 저 아시죠? 모카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물을 끓여서 물이 커피를 밑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커피예요. 그걸 우리가 가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여과식이라는 거. 핸드드립이라는 거는 여과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여과식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력에 의해서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천천히. 그럼 뜨거운 물이 천천히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죠. 여과식인 거죠. 그래서 침지식, 가압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가정에서 가장 쉽게 마실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커피의 자연적인 성분, 커피 가지고 있는 성분을 온전하게 뽑아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여과식 중에서 핸드드립이기도 해요. 아주 절묘하게 이게 잘 매치가 된 커피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핸드드립을 내릴 건데 핸드드립은 사실은 원리는 간단해요. 커피를 갈았다. 물론 여과지가 있겠죠. 여과지 커피를 갈았다. 물을 흘려보낸다. 그러면 물이 커피를 통과하면서 우려서 그게 여과지에 통해서 그냥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커피를 내릴 때마다 맛이 다르고 뭔가 이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안 떨어져요. 딱 안 맞아. 뭔가. 그렇죠? 여기에 인간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딱 떨어져야만 되는데 이게 내릴 때마다 뭔가 하나씩 뭔가 좀 찝찝해. 먹으면서도요. 네. 잘
어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심지어는 우연하게 이게 오늘따라 맛있네. 뭐 이게 내가 이게 막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핸드드립의 추출 조건 변수라고 제가 썼어요. 이게 뭐냐면, 자, 맛있다, 맛없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왜 오늘은 이런 맛이 나고 내일은 이런 맛이 날까? 그렇죠. 자, 어저께 내린 게 맛없었으면 오늘도 내리는 게 맛없어야 되는데 왜 오늘은 맛있는데도 찝찝해요? 그렇죠? 네. 오늘은 맛있는데 왠지 불안하고 찝찝해. 왜? 이게 내일은 또 이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추출 속도. 커피를 얼만큼 빨리 내리느냐, 천천히 내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쇄도, 가루의 굵기. 가루의 굵기를 어떻게 조절을 해요? 이걸로 가시나요? 네, 저거랑 똑같은 핸드밀. 예. 국민 그라인더라고 얘기하는 칼리타죠. 칼리타 핸드밀 갈죠. 근데 이 조절하는 거 아시죠? 조절을 하는 건 알지만 과연 내가 정확하게 조절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늘상 숙제고 늘상 하여간 깨림칙해. 뭔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추출 온도, 물의 온도예요. 자, 뜨거운 물을 펄펄 끓였어요. 지금 펄펄 끓였어요. 자, 이거를 바로 내리나요? 네. 자, 따님이 내린 커피를 어머니가 드셔보셨나요? 많이 마셔봐요. 네, 어떠세요? 어떤 날은 자, 이거 혈육관계를 떠나서, 네, 어떤 날은 맛있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잘 어우러졌을 때 나는 모르지만 내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조건이 뭔가 우연하게도 잘 맞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뭔가 한 가지가 조건이 틀어지면 맛이 없는 겁니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맛이 달라지는 거죠. 자, 맛이 달라지는 게 늘상 그 따님이 내린 거기 때문에 항상 맛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지가 않죠. 나는 맛이 없거나 맛있다라고 항상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은요, 추출 속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내리면 커피는 싱겁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자, 천천히 내리면 커피는 진하다. 진한 거는 쓰다. 우리가 스트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천히 내리면 커피는 연하고 묽고 또 신맛이 강해져요. 자, 왜 그러냐? 커피는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커피 안에는 신맛, 단맛, 떫맛, 쓴맛이 있어요. 근데 신맛, 단맛, 요런 맛들은 커피에 물을 닫자마자 나와요. 자, 쓴맛이나 좀 텁텁한 맛, 이런 맛 애들은 뜨거운 물이 오더라도 커피 안에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랬다가 뜨거운 물이 계속 접촉을 해서 내가 열이 오르면 그때 나와요. 자, 빨리 내리면은요, 쓴맛이 견딜 만한 시간이 충분하죠. 쓴맛이 안 나와도 되겠죠. 물이 지나가고 나갔는데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뜨거워서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다 내렸네? 그럼 뭐 나 안 나가면 되지. 그렇겠죠? 천천히 내리면은요, 물이 커피에 계속 접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쓴맛도 열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나갈 만한 시간을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내리느냐, 천천히 내리느냐는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조절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머니가 따님 성함이 이상미.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야, 성민아, 나 오늘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평소보다는 나 좀 진하게 마시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성민 씨는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요? 천천히. 평소 내리는 것보다 더 천천히 내리는 게 어머니한테 부합되겠죠. 그런데 친구가, 야, 성민아, 나 커피를 내리는데, 나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어. 나 조금 좀 연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떠세요? 평소 내리는 것보다 빨리 내리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커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쇄도. 분쇄도도 같은 이치예요. 굵다. 커피가 가루가 굵다. 그러면 내가 보통 속도로 내렸을 때 커피물이 빨리 빠지겠죠. 그래서 그게 분쇄도가 중요한 거예요.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내가 원하지 않게 커피는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추출 속도와 분쇄도는 같이 연동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분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께서 야, 성민아, 나 커피를 좀 진하게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천천히 내리기도 되고 분쇄도를 조금 미세하게 갈면 어머니가 마시는 컨디션이 가장 좋은 컨디션의 커피가 나올 수 있겠죠.